당신들이 회장님께 먹인 약, 저는 다 기억합니다. 대리석 거실에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5살 최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색깔이 매일 달랐어요. 4월 15일은 연한 파란색, 16일은 진한 파란색, 17일은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수연 원장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내가 뭘 안다고. 다 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대체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온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2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주일 전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최우진은 교도소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의사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간경화예요. 수술 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의사는 차트를 우진에게 내밀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주일 안에 마련 못하시면 그땐. 말끝을 흐린 의사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우진은 면회실 유리창 너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최은지는 수감복을 입은 채 야윈 얼굴로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괜찮아. 너 학교는 잘 다니고 있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억울한 건 언젠가 풀리게 돼 있어. 억울하다는 말에 우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5년 전 어머니는 회사 비자금 횡령 혐의로 이곳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우진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8천만 원. 2주일. 15살 고등학생에게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던 우진은 편의점 앞 신문 가판대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재 회장, 최근 건강 이상설, 기억력 저하 증세 심각. 우진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날 일을 기억 못하는 증세, 밤마다 악몽, 극심한 불면증. 기사를 읽던 우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야. 우진은 신문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젖은 배낭을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우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민재 회장에 대한 모든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증세. 점점 심해지는 기억 상실. 치매를 의심하는 주변 사람들. 아니야. 이건 누군가 고의로 만든 거야. 우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박민재 회장의 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간 우진은 박민재 회장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회장은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우진은 회장의 차량이 지나갈 골목길 한가운데 섰습니다. 낡은 배낭을 맨 채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검은색 세단이 다가왔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빗소리를 찢었습니다. 차가 우진 앞 1m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죽고 싶어? 우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검은 유리창만 응시했습니다. 박민재 회장님, 저 좀 태워주세요. 경호원이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은 치매가 아니에요. 누군가 회장님의 기억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채 우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박민재 회장이었습니다. 내 기억을 훔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전날 일이 기억 안 나시죠? 그런데 낮에는 멀쩡하시죠?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밤에만 그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밤마다 회장님한테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를 저택에 데려가 주시면 증명해 드릴게요. 대신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신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2주일 안에 8천만 원이. 회장은 한참을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젖은 머리,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내 이름이 뭐냐? 최우진입니다. 내 어미는 누구고? 최은지요. 5년 전 회장님 회사 회계팀에 태산그룹 횡령 사건의 그 최은지.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억울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회장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게 온 거냐? 복수하러? 아니요. 엄마를 살리러 왔어요. 그리고 우진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도 살려드리러 왔어요. 회장님 곁에 있는 진짜 범인들한테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차를 두드렸습니다. 타라. 회장의 한마디에 차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 올랐습니다.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을 향해서요. 우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성공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목숨을 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의 눈앞에 펼쳐진 저택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을 가득 채운 고급 그림들. 하지만 우진은 화려함에 정신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를 정말 안으로 들이시는 겁니까?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준혁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준혁아, 이 아이는 내 손님이다. 하지만 삼촌, 신원도 확인 안 된. 내가 결정할 일이다.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을 보는 그의 눈에는 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은색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수연 원장이었습니다. 20년간 회장의 주치의로 일해온 사람이죠. 쟁반 위에는 파란색 알약 3알과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약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아, 너는 2층 끝방을 쓰거라. 씻고 쉬어라. 회장님, 저는 내일부터 내가 할 일을 주지. 오늘은 쉬어. 우진은 안내받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복도 중간 탁자 위에는 흰색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단 난간에는 작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요. 방에 들어간 우진은 창문으로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준혁과 이수연 원장이 벤치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진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회장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회장 방문 앞에 이수연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요. 회장님, 주무시기 전에 영양제 한번 맞으셔야죠. 잠시 후 원장이 나왔습니다. 우진은 재빨리 계단 그늘에 숨었습니다. 원장이 사라지자 우진은 복도를 다시 살폈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시계가 6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분명 멈춘 시계였는데 시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 꽃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매일 밤 저택의 물건들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 회장이 매일 아침 어제를 기억 못하는 이유. 물건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니 회장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우진은 방으로 돌아와 배낭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위치, 꽃병 위치, 약의 색깔, 사람들의 동선. 내일은 뭐가 바뀔까? 우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을 알아냈습니다.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자마자 확인했습니다. 역시였습니다. 시계는 7시 정각을 가리켰습니다. 어젯밤과 또 다른 시간이었죠. 꽃병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고요. 우진아, 잘 잤느냐? 회장이 식당으로 우진을 불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주무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요즘 그래.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준혁이 염려하는 척 말을 이었습니다. 삼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한다고요. 아니다. 난 괜찮아. 삼촌, 이러시면 안 돼요. 회사 일도 있고. 우진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회장은 서재로 우진을 데려갔습니다. 우진아, 내가 어제 한 말 기억하느냐? 누군가 내 기억을 훔친다고 했지? 네, 회장님. 증명해봐라. 내게 사흘을 주지. 사흘 안에 증명 못하면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회장이 서재를 나가자 우진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장, 책상, 소파, 액자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맨 밑에 숨겨진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넣자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회장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1일. 오늘 아침 또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수연 원장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4월 12일. 분명 시계를 7시에 맞춰뒀는데 아침에 보니 6시였다. 내가 잘못 본 걸까? 4월 13일. 준혁이가 병원 검사를 권한다. 하지만 가기 싫다. 내가 정말 치매라면.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미쳐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우진은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4월 15일. 약 색깔이 어제와 다르다. 이수연 원장에게 물어봤더니 원래 이 색이라고 한다. 내 기억이 틀린 걸까? 4월 16일. 또 다르다. 분명 어제는 연한 파란색이었는데.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약 색깔이 매일 바뀐다. 회장도 눈치챘지만 의사가 부정하니 자신의 기억을 의심한 거였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우진은 재빨리 일기장을 제자리에 숨기고 책장 앞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연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회장님이 책 좀 읽으라고 하셨어요. 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앞으로 회장님 서재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라. 알겠니? 네. 우진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 회장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고요. 약으로, 물건 배치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로요. 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틀 안에 증거를 찾아야 해.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우진은 잠들지 않고 복도를 지켰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연 원장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요. 원장은 복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시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계 바늘을 돌렸습니다. 7시에서 6시 40분으로요. 그 다음 탁자에 꽃병을 옮겼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요. 우진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숨소리는 죽였습니다. 원장이 회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올 때 손에 든 주사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우진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박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우진아, 보여줄 게 있느냐?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재에는 회장, 박준혁, 이수연 원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진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날 복도 시계는 6시 30분이었습니다. 꽃병은 탁자 왼쪽에 있었고요. 회장님이 드신 약은 연한 파란색이었습니다. 둘째 날 시계는 6시 45분이었습니다. 꽃병은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고요. 약은 진한 파란색이었습니다. 셋째 날 시계는 6시 40분이었습니다. 꽃병은 다시 왼쪽이었고요. 약은 하늘색이었습니다. 이수연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냐? 박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시계가 고장났거나 꽃병을 청소하다 옮겼거나 약 제조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우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장님 일기장에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회장이 놀라 우진을 봤습니다. 내 일기장을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읽어야 했어요. 우진은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밤 자기 전에 모든 것을 기록하셨어요. 시계 시간, 약 색깔, 물건 위치까지요. 자신이 미쳐가는지 확인하시려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회장님이 기록한 내용과 다음날 아침 실제 상황이 매번 달랐어요. 회장님 기억이 틀린 게 아니라 누군가 밤마다 물건들을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오후 6시 40분, 원장님은 회장님께 파란색 알약 3개를 드렸습니다. 왼쪽부터 지름 8mm, 7mm, 8mm였습니다. 둘째 날 같은 시간 알약색은 더 진했고 크기는 왼쪽부터 7, 8, 7mm였습니다. 셋째 날. 됐어. 그만.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진은 눈을 떴습니다. 저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사진처럼요.
어젯밤 원장님이 복도 시계를 돌리고 꽃병을 옮기고 회장님 방에 들어가 주사를 놓는 것도 다 봤습니다.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그게 사실이냐?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꼬마 녀석이 꾸며낸 거예요. 하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씨, 그럼 왜 어젯밤 11시 40분에 원장님과 정원에서 만나셨죠? 둘이서 뭘 그렇게 오래 얘기하셨는지. 박준혁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 말해봐라, 우진아. 내가 본 것 전부. 우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우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회장님께 드리는 약, 그건 일반 신경안정제가 아니에요. 매일 색깔과 크기가 다른 이유는 매번 다른 약이기 때문이죠. 닥쳐. 이수연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진은 배낭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틀 전 원장님이 회장님 방에서 나온 후 쓰레기통에 버린 주사기 케이스예요. 성분 검사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연아, 20년을 믿었던 내가. 삼촌. 박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꼬마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증거도 없이. 증거는 있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몰래 찍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이수연 원장이 복도에서 물건들을 옮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아닙니다. 타임스탬프 확인해 보세요. 회장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연 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치매라는 진단만 나오면 됐어요. 그럼 법적으로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고 그 후견인이 나였죠. 박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당신은 너무 오래 살았어요. 회사도 재산도 다 내 차례인데 언제까지 버티실 겁니까?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우진이 재빨리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정말 20년이요, 삼촌. 20년을 당신 그늘 아래서 기다렸어요. 이제 내 차례라고요. 박준혁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당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버티니까 방법을 바꿨죠. 기억을 지우고 미치게 만들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를 매수한 거냐? 매수가 아니에요. 이수연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제 몫을 받기로 했어요. 20년간 당신 곁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이 고작 5억이라니. 우스운 일 아닙니까?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었던 조카, 신뢰했던 주치, 모두가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녀석이 나타나서 박준혁이 우진을 노려봤습니다. 넌 대체 뭐냐? 왜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거야? 우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우리 엄마도 감옥에 보냈으니까요. 뭐? 5년 전 횡령 사건. 우리 엄마 최은지를 범인으로 만든 사람 바로 당신이죠. 박준혁 씨. 박준혁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우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마지막까지 말하고 싶었던 진실이 담겨 있죠. 당신이 비자금을 빼돌린 증거를 찾았다가 역으로 누명을 썼다고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은지, 그 사람이 내 어미였구나. 네. 그리고 진짜 범인은 바로 여기 서 있어요.
우진이 박준혁을 가리켰습니다. 5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죠. 믿는 사람을 배신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거요.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준혁아, 그게 사실이냐? 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웃었습니다. 증명해봐요. 5년 전 일을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명하죠. 제 기억력으로요.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만 남았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4월, 엄마가 감옥에 가기 직전 집에 가져온 서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10살이었지만 그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 그 서류에는 태산그룹 비자금 계좌 내역이 담겨 있었어요. 개설일은 2020년 3월 5일, 계좌번호는 923378.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계좌에서 매달 5천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거래 승인자는 박준혁? 닥쳐. 그건 서류하단 도장도 기억나요. 태산그룹 전무 박준혁, 빨간색 도장이었죠. 회장이 휘청거렸습니다. 준혁아, 내가 회사 돈을. 우진은 계속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회계팀장이었어요. 이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하고 증거를 모았죠. 그런데 그걸 박준혁 씨가 알게 됐어요. 엄마가 체포되기 하루 전 집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저는 방에 숨어서 봤습니다. 그 사람이 박준혁 씨였어요. 박준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해요. 최 팀장, 조용히 하면 아들은 안전할 거요. 하지만 계속 파고들면 그렇게 협박했죠. 그리고 다음 날 엄마가 횡령범이 됐어요. 박준혁 씨가 준비한 가짜 증거들 때문에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내 조카가 그런 짓을. 이수연 원장이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이미 경찰을 불러놨습니다. 도망 못 가요. 경찰이 이미 와 있어요. 실제로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혁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5년 전 서류는 다 없앴어. 내 기억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모은 증거들 다 남아있어요. 교도소 독방 천장 뒤에요. 뭐?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우진아, 엄마가 진실을 숨겨뒀단다. 2020년 4월 여자 교도소 10호 독방 천장 왼쪽 세 번째 타일 뒤에. 전부 기억해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부장? 지금 당장 여자 교도소 10호 독방을 수색하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준혁 씨, 이수연 씨 사기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준혁은 끝까지 우진을 노려봤습니다. 꼬마 녀석? 너 때문에. 아니에요. 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욕심 때문이에요. 박준혁과 이수연이 끌려나갔습니다. 서재에는 회장과 우진만 남았습니다. 회장이 우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내 어미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구할 수 있어요,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변호사단을 다 동원하마. 내 어미는 반드시 무죄로 풀려나게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비도 걱정 마라. 이미 최고의 병원에 연락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님, 너는 내 손자 같은 아이다. 이제 내가 지켜주마.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우진은 대학병원 VIP 병동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끝난 날이었죠. 수술 잘 됐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의사의 말에 우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회장이 우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내 어미를 만나러 가자꾸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깨끗한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수감복이 아닌 환자복을 입고요. 엄마, 우진아. 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우진은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너만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왔어. 재심에서 무죄 판결 났다고. 알아요.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더 용기 있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최 팀장. 내가 미안하오. 내 조카 때문에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었으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가 우진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를 구해줬어. 정말 대단한 아들이야. 우진은 어머니 품에서 5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태산그룹으로 복직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실장으로요. 우진은 다시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회장이 우진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대학 졸업까지 전액 지원이었죠. 우진아, 내 재능을 썩히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거라. 네, 회장님. 약속할게요. 주말이면 우진은 회장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더 이상 음모와 배신이 없는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우진은 이제 회장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도 우진을 손자처럼 아꼈고요. 역시 우리 우진이가 똑똑하지. 회장의 웃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회장 차 앞에 섰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무모한 도박이었죠. 하지만 그 도박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어머니를 구했고 진실을 밝혔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우진아, 뭘 그렇게 보니?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건강해진 얼굴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엄마도 좋아. 우리 아들 덕분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았습니다.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다고요. 거짓말도 있지만 진실도 있다고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반드시 온다고요. 우진의 눈은 이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으로 우진은 세상의 진실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법의학자, 프로파일러, 아니면 탐정. 무엇이 되든 우진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회장처럼 누명 쓴 사람들을 구할 것입니다. 우진아, 저녁 먹으러 가자. 네, 엄마. 우진은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해서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소년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